휴대폰이 울렸다. 늦가을 오후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낮게 깔리던 시간이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약통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67회를 살아온 몸이 매일 삼켜야 하는 것들이다. 진동이 멈추지 않았다. 문자였다. 모르는 번호. 10으로 시작하는 처음 보는 11자리. 요즘 세상에 모르는 번호로 오는 건 대부분 보험 권유 아니면 사기다. 나는 무심히 화면을 눌렀다. 혹시 엄마 맞나요? 손가락이 굳었다. 화면에 글자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그 단어를 들은 게 언제였던가. 아들은 어머니라고 부른다. 며느리도 마찬가지다. 손주들은 할머니라고 부른다. 하지만 엄마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다. 30해 전에 내 곁을 떠난 그 아이.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을 햇살이 무릎 위로 쏟아졌지만 온몸이 차가웠다. 거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냉장고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 복도에서 이웃집 아이가 뛰어가는 발소리. 모든 게 선명한데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혹시 엄마 맞나요? 왜 지금일까?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왜 하필 오늘인가? 나는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산 지 8년이 되었다. 남편이 먼저 간 뒤로 아들 내외가 함께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서로의 삶이 불편해질 게 뻔했다. 나는 혼자가 익숙하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틀고 간단히 아침을 먹는다.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는다. 그것이 내 하루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볼 때면 생각난다. 그 아이의 얼굴이 18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이었다. 그 아이는 집을 나갔다. 아니, 나갔다고 해야 하나? 내가 내쫓은 것인가? 그 경계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하지 않다.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다. 잠금을 풀자 그 문자가 다시 나타났다. 7글자. 고작 7글자인데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답장을 해야 하나.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까? 그래, 나야라고? 누구냐고 되물어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하나? 창밖으로 낙엽이 날렸다. 단지 안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30년 전 그날도 가을이었던가. 아니, 겨울이었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그때 그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뭐라고 했던가.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번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는 찾지 않았을까? 찾았다. 처음 몇 년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 아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포기했다. 아니, 포기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믿기로 한 것이다. 그 아이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나 없이도 행복할 거라고. 그런데 왜 지금 연락을 한 걸까?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계속 떨렸다. 약통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렸다. 거실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가을 해는 빨리 진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다. 그 7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혹시 엄마 맞나요? 그 아이는 왜 확신하지 못하는 걸까?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3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 하나가 가슴을 짓눌렀다. 그 아이는 나를 용서한 걸까? 답장을 보내지 못한 채 밤을 보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유난히 넓게 느껴졌다. 남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함께 의논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남편도 그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다. 우리 사이에서 그 아이는 언급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살았다. 그게 우리의 합의였다.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정막을 깼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손주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쓴 글씨. 나에게는 아들이 있다. 손주도 둘이나 있다. 충분히 행복한 노년이다. 그런데 왜 그 아이의 문자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날이 떠올랐다. 1994년 겨울. 그의 유난히 눈이 많이 왔다. 그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성적은 바닥이었다. 나는 초조했다.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때였고 아들은 아직 중학생이었고 집안은 온통 빚더미였다. 그날 저녁 그 아이가 늦게 들어왔다. 교복 차림 그대로 차가운 바람 냄새를 풍기며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그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다. 긴 머리카락에 눈송이가 얹혀 있었다. 나는 물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그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나는 팔을 잡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사진이었다. 그 아이와 누군가가 함께 찍은 사진. 카페 같은 곳에서 웃고 있는 사진. 옆에 앉은 건 남자였다. 그 아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대학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이성을 잃었다. 사업 실패의 스트레스, 빚 독촉의 압박,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 쏟아졌다.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분명한 건 그 아이가 울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울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상처가 되는 말들을 내뱉었다. 새벽에 그 아이가 떠났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에 눈을 떴다. 창밖에는 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그 아이의 집 몇 개가 사라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미안해요. 더는 못 살겠어요. 그게 전부였다.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말. 나는 쫓아가지 않았다. 아니, 쫓아갈 수 없었다. 그때의 나는 생각했다. 며칠 지나면 돌아오겠지. 춥고 배고프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이라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그 아이는 18 생일이 지난 직후였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 그날 그 아이를 붙잡았어야 했다. 화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사진 따위 중요한 게 아니었다. 중요한 건 그 아이였는데.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상자가 있다. 남편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것. 상자 안에는 그 아이의 물건들이 들어있다.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중학교 때 쓴 일기장, 고등학교 교복의 단추. 일기장을 펼쳤다. 중학교 2학년 가을. 오늘 엄마가 칭찬해줬다. 기분이 좋았다. 엄마가 웃을 때가 제일 좋다. 그 글씨를 보자 눈물이 났다. 삐뚤빼뚤한 글씨. 30년 전에 그 아이가 거기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또 문자였다. 같은 번호. 답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손이 떨렸다. 화면이 눈물로 흐려졌다. 답장을 안 해도 된다고. 그냥 확인하고 싶었다고. 그 아이는 내가 답장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걸까? 30년 동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걸까? 나는 자판을 눌렀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맞아. 나야.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데 5분이 걸렸다. 답장을 보낸 뒤 3시간이 지났다. 아무 연락이 없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다. 화면을 수십 번 확인했지만 그 아이에게서 아무런 답이 없었다. 내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되어 있었다. 분명히 봤을 텐데. 창밖에서 까치가 울었다. 난 12시, 햇살은 밝았지만 마음은 어두웠다. 오후가 되어서야 문자가 왔다. 언제 통화 가능하세요? 단 6글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했다. 지금 가능해.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은 그 아이였다. 나에게는 그 용기가 없었다. 5분 뒤 전화가 왔다. 수신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얼었다. 귀에 전화기를 댔다. 숨소리가 들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여보세요. 목소리. 30년 만에 듣는 그 아이의 목소리. 낮고 차분했다. 18살 때의 앳된 목소리가 아니었다. 48살의 목소리. 시간이 흘렀음을 실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서. 괜찮으세요? 그 아이가 물었다. 걱정하는 투였다. 이상하게 느껴졌다. 버린 건 내가 아니었던가. 걱정해야 할 건 그 아이가 아니라 나인데. 응, 괜찮아. 겨우 그 말을 했다. 오래전 일이에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그 아이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무언가를 참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냥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궁금했다고. 어디서 살아? 서울이요. 은평구. 은평구. 같은 서울이었다. 나는 관악구에 산다. 차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 결혼은 했어? 했어요. 이혼했지만요. 그 말에 멈칫했다. 이혼.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는? 있어요. 아들이요. 22살이에요. 22살. 그 아이가 집을 나간 나이보다 4살이 많다. 그 아이의 아들. 내 손주.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빨래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가을 오후의 소리인데 모든 것이 낯설었다. 왜 지금 연락한 거야?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이 나왔다. 그 아이는 잠시 침묵했다. 얼마 전에 아버지 산소에 갔어요. 아버지, 남편. 그 아이에게 남편은 아버지다. 거기서 제 이름을 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묘비예요. 묘비 옆에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생년월일이랑 같이.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건 남편이 한 일이었다. 30년 전 그 아이가 떠나고 5년쯤 지났을 때 남편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찾아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산 아래 작은 비석을 세웠다. 그 아이를 기억하기 위해. 나는 반대했다. 그 아이는 살아있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다. 그렇게라도 마음의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생년월일이 똑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한참을 거기 서 있었어요.
바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그 아이도 밖에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검색하니까 부고가 나왔어요. 7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7년 전 남편이 쓰러진 해 뇌출혈이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흘 만에 눈을 감았다. 몰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그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주체할 수 없었다. 남편의 장례식. 그 아이는 오지 않았다. 올 수가 없었다. 알지 못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번호도 몰랐고 주소도 바뀌었더라고요. 그 아이가 우리를 찾았던 것이다. 30년 전에 내쫓긴 게 아니라 그 아이도 우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내 번호 알았어? 호적 등본이요. 아버지 사망신고 서류 떼면서 알게 됐어요. 어머니 주민번호로 통신사에 문의했어요. 호적 등본, 서류. 그렇게 해서라도 찾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그 아이가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 하나 여쭤봐도 돼요? 응. 저 왜 쫓아내셨어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쫓아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쫓겨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0년 동안. 그날 밤에 짐 싸서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기억이 흐릿하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하셨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제가 귀가 18살이었어도 분명히 들었어요. 나가라고. 다시는 보기 싫다고. 숨이 막혔다. 정말 내가 그랬을까? 화가 나서 무슨 말이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로 그 아이를 내쫓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분명히 아니었는데.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미안해. 정말로. 전화기 너머로 그 아이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도요. 저도 미안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 아이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다시는 보기 싫다고. 정말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30년 전에 그날 밤을 떠올려 보았다. 사진을 발견하고 화를 내고 그 아이가 울고 거기까지는 기억난다. 하지만 그 뒤는 흐릿하다. 술을 마셨던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30년. 그 시간 동안 그 아이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엄마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갔다고. 다시는 보기 싫다고 했으니까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런데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며칠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한 달이면 연락이 올 거라고 믿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30년 동안.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다.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심장이 뛰었다. 뭘까? 무슨 말일까? 전화드려도 될까요? 응, 괜찮아. 잠시 뒤 전화가 왔다. 어머니.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제가 많이 아파요. 아프다. 그 단어가 심장을 찔렀다. 무슨 병인데? 췌장암이에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췌장암.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 남편의 친구가 그 병으로 갔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었다고 했다. 언제 알았어? 올해 봄이요. 정기검진 받다가요. 봄? 지금이 가을이니까 반년이 넘었다. 치료는? 받고 있어요. 수술도 했고 항암도 하고 있어요. 항암. 그 단어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래서 연락하신 거야? 그 질문에 그 아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원망하려고 연락했어요. 원망.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다. 제가 아프니까요.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 전에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런데 어제 통화하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원망이 맞는 건지, 아님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던 건지. 눈물이 흘렀다. 주체할 수 없었다. 보고 싶었어? 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루도 안 생각한 날이 없었어. 내 생일마다, 명절마다 널 생각했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그런데 아팠다. 내 아이가 아프다. 만나자. 내가 먼저 말했다. 만나서 얘기하자. 30년치. 그 아이가 잠시 침묵했다. 무서워요. 뭐가? 만나면 다시 헤어지는 게요. 어차피 저 오래 못 살 수도 있는데 괜히 만나서 정들었다가 또 이별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만나자. 아니, 만나야 해.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30년을 못 만났어. 앞으로 얼마가 남았든 만나서 보내는 게 맞아. 전화기 너머로 그 아이의 흐느낌이 들렸다. 작고 약한 소리. 18살 때 울던 것과 같은 소리. 어머니. 응. 저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안 생겼어요. 괜찮아. 나도 늙었어. 머리카락도 다 빠졌어요. 항암 때문에요. 괜찮아. 나도 흰머리 투성이야. 그 아이가 울면서 웃었다. 그 소리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언제 만날까?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오후에요. 좋아. 어디서? 제가 갈게요. 어머니 집으로.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다. 토요일, 사흘 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토요일이 왔다. 아침부터 집을 치웠다. 거실을 쓸고 창문을 닫고 소파 쿠션을 정리했다.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다. 그 아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이다. 아직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다. 30년이면 입맛도 바뀌었을 테니까. 오후 2시로 약속했다. 1시 반부터 현관문 앞을 서성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1시 50분. 초인종이 울렸다. 손이 떨렸다. 문을 열었다. 거기에 여자가 서 있었다. 낯설었다. 처음 보는 얼굴 같았다. 18살의 그 아이가 아니었다. 48살의 여자였다.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다. 하지만 눈은 그대로였다. 30년 전 현관에서 신발을 벗던 그 아이의 눈. 눈송이가 머리카락에 얹혀있던 그날의 눈. 어머니, 그 아이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그 아이를 끌어안았다. 30년 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현관에 서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 아이의 몸이 가늘었다. 뼈가 만져졌다. 병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다. 들어와. 미역국 끓여놨어. 겨우 그 말을 했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 아이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이 맛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맛. 30년 만의 식사였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다. 그냥 밥을 먹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것의 반복이었다. 식사 뒤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 아이의 삶에 대해, 집을 나간 뒤 어떻게 살았는지, 처음엔 친구 집을 전전했다고 한다. 그러다 공장에 취직했다. 일하면서 검정고시를 받고 야간 대학을 나왔다. 30에 결혼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아들을 혼자 키웠다. 힘들었겠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후회는 안 해요. 그 아이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 애가 제 전부예요. 아들, 내 손주, 22살. 그의 이름이 뭐야? 봄이요. 김봄. 봄. 아름다운 이름이다. 왜 봄이야?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잖아요. 봄을.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릴 때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봄이 제일 좋다고. 다시 오는 봄날이 제일 좋다고. 기억났다. 그랬었다. 나는 봄을 좋아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찾아오는 따뜻함을. 그래서 제 아이 이름을 봄이라고 지었어요. 다시 오는 봄날처럼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 이름 알아요? 뭐? 수진이요. 제 이름, 수진. 30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이름. 수진아. 내가 불렀다. 처음 부르는 것처럼 어색하게. 내 어머니. 수진이가 웃었다. 수척한 얼굴에 핀 웃음이었다. 봄이 데려올게요. 다음에. 그 애도 할머니 만나고 싶대요. 할머니. 내가 그 아이의 아들에게는 할머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날렸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다. 마치 봄이 온 것처럼 30년이라는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다. 수진이의 병이 어떻게 될지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식탁 앞에서 우리는 다시 엄마와 딸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시 오는 봄날. 우리에게도 그날이 온 것이다.